먼저 연구 활동에 대한 이해인데 원래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왜 영재학교에서 연구를 할까? 연구를 왜 해야 할까? 지금 이 자리에 왜 모여 있을까? 여기에 대한 게 가장 필요하죠.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과학의 그 활동을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런 과학자가 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를 이제 연구를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 듣는 거, 물리화학, 생물이든 고급 물리든 AP 물리든 이런 어떤 특정한 교과목을 듣는다라고 하고 그 교과목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활동을 좁은 의미로 탐구라 그래요. 이게 인쿼리라고 적혀 있는데 이 인쿼리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보면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도 일반 물리를 듣든 전공 물리를 듣든 대부분은 주어진 개념과 이론들을 순차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실험도 합니다. 근데 실험이 거의 이 개념을 확인하는 실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는 아니죠, 사실은. 물론 그런 개념적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그런 실험 방법을 새롭게 개선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더 좋은 실험을 발견할까, 실험 방법을 만들어낼까. 이것도 하나의 연구는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탐구하는 거는 연구라기보다는 공부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연구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들은 거의 다 그냥 이 탐구예요. 결론은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기구 다루고 기능을 익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조금 수준 높은 게 뭐냐면은 교육학적인 용어로는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 그래요.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아까 탐구 부분에서는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하나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답을 찾으러 학생들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막 배우는 과정이라면 문제 기반 학습은 문제는 주어지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답이 뭔지는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방법들을 학생들이 찾아내서 그 방법으로 답을 정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가 있을까? 학교에서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주로 여러분들이 석사 과정에 가면, 대학을 가면 탐구 같은 거는 초, 중, 고, 대학생까지는 거의 다 이걸 해요. 그런데 석사 과정을 가면 대부분 문제 기반 학습 스타일로 하게 돼요. 뭐냐? 지도 교수님이 그 대학원 실험실의 지도 교수님이 야, 나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분야에서 문제를 줄 테니 그러면 문제를 딱 물음표를 주는 건 아니고 어떤 문제 사항을 제시해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찾아봤자 한두 개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배우고 또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가 어떤 결과물을 얻는 과정이에요. 대전과학고 학생들이 그 3학년 때, 2학년 때 졸업 논문 쓰기 위해서 R&D를 많이 하잖아요. 그 R&D를 대학 교수님이랑 하는 경우 대부분 이 문제 기반 학습 형태로 해요. 왜 그러냐? 교수님들과 연계되면 교수님들하고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찾은 다음에 그 분야에 전공하는 교수님을 찾아가면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떤 교수님과 컨택이 돼서 가면 그 교수님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의 어떤 문제사항 속에서 뭘 찾아내갖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요. 근데 제일 높은 단계의 이 창의적 문제 해결은 과학자들이 하는 활동이에요. 문제를 아무도 안 줘요.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토론형 연구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문제를 찾아내면 그때부터는 연구를 설계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또는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만들 때는 기존에 배워왔던 탐구에서 했던 경험 또는 저런 PBL에서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떤 연구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이건 답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방법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PBL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연구 활동으로 영재학교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1학년 때는 주로 문제 기반 학습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제 졸업 논문 쓸 때는 창의적 문제 해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졸업할 때쯤 되면 뭔가 삐까번쩍해야 되고 첨단과학스러워야 된다는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수님과 컨택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대체로 이 창의적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기반 학습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거꾸로라고 보여지지만 이 두 가지가 지향하는 바는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 기반 학습, 전문가의 어떤 도움으로 문제를 제공받으면 그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으로 뭔가 해결의 과정을 만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세상에 도움되는, 즉 현장의 문제에 많이 적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죠. 대학 교수님들은 무슨 학문적인 걸 하겠다, 학생의 뭐 역량을 키우겠다, 개념을 이해하겠다라는 연구보다는 당장 자기가 수행해야 되는 프로젝트 또는 결과를 내야 되는 거. 왜냐하면 교수님들의 연구라는 건 대부분 국가로부터나 또는 여러 가지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어떤 결과물을 산출해야 되니까 당연히 문제 기반 학습 형태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창의적 문제 해결의 지향점은 이와 같은 뭐 개념을 이해한다, 실제 생활을 적용한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연구 역량을 갖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찾아내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연구 방법을 만들어내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답에 가깝게 만들어가지, 이런 연구 역량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순차적으로 보면 탐구를 통해서 개념을 많이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과정들을 연습하면서 실제 세상에 도움이 되는 답들 찾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창의적 문제 해결하는 게 순차적으로 맞아요. 맞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금 더 획기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하는 부분들을 주로 R&D를 하고 2, 3학년 때는 좀 창의적 문제 해결로 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 가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찾으라고 하면 그 찾는 문제들이 수준이 확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마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과 하면 뭔가 수준 높은 주제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거꾸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해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창의적 문제 해결 요 스타일에 가까운 이제 연구 활동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분야는 물리 분야죠. 물리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서로 토론해서 찾아내고 그 찾아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럼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스스로 그런 역량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대전과학고 발표도 몇 번 심사를 갔지만 자꾸 어디에 치중하게 되냐면 이 문제 기반 학습처럼 즉 교수님들이랑 하는 R&D처럼 어떤 뭔가 완벽한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뭔가 산업에 응용되기 원하는 결과, 뭔가 있어 보이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꾸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학년 때 하는 이 연구 활동은 대부분 스스로의 연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안 나와도 너무 미련을 갖지 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문제를 정하게 되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냈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또 그거를 평가해야 되니까 결과물 갖고 학점을 매기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학생들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뭐 패스 페일 정도로 간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학교의 방침이니까 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이 단계적으로 배워가는 활동이 이거라는 거 보여지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대학 가서 학부생이 하는 것이 탐구고 석사 과정이 하는 것이 문제 기반 학습이고 박사 과정이 하는 것이 창의적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재학교를 다니면서 어차피 탐구는 일반적인 수업 시간에 하는 거고 문제 기반 학습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은 순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들이 연구 활동의 이름하에 이걸 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대학 가서도 충분히 뭔가를 새로운 문제를 찾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또 어떻게 보면 1학년 때 하는 이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1이잖아요. 고1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의사결정하고 판단력을 높이는 이 전두엽이 가장 활발해지려고 하는 시기예요. 고1이. 대부분 사람들이. 물론 이 중에는 진짜 천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고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1에 뭔가 스스로 생각해내고 뭔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는 이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면 그만큼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교수님이 시키거나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한다. 그러면 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활성화될 때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경험을 쌓아야 전두엽이 훨씬 더 발달하는데 전두엽이 활성화될 시기에 전두엽 활성화를 안 시키고 암기만 하고 있다. 이러면 머리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정하고 연구 활동할 때 가장 염두에 둘 때 것은 뭐 결과물이 좋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물론 성적이 좀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역량이 쌓여가는구나, 역량이 생기는구나 하고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렇게 고1, 고2 때 만들어진 역량은요 평생 가요. 근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런 걸 하면요 그때는 잘 달라붙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지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런 연구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잘하면 대학 와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안 하고 맨날 이 탐구, 개념 이해만 하고 대학에 오잖아요? 그럼 대학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영재학교 애들이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대학 갈 때 내신도 중요하고 막 하니까 이런 연구 활동을 좀 뭔가 열심히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가 수도권에 있는 서울, 경기를 비롯해서 되게 많아요. 경기과학고 같은 데 가면 연구 활동이거요. 공부 잘해도 아무도 안 하고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이 괜히 조 끼워갖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걔들은 나중에 가서 정말 후회할 거예요. 이거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정말 나중에 그 분야에 종사했을 때 엄청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영재학교 2002년도 처음 만들 때부터 이 R&D라는 연구 활동을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도 많이 뺏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정말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 잘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영재학교지만 옛날 서울과학고, 20년 전에 서울과학고에 대부분 애들이 조기 졸업하고 갈 동안 남아있는 애들이 한 30명이 안 될 때 거기서 전교 꼴찌를 해가지고 전교 꼴찌와 그 앞에 걔네들이 대학을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과학고 애들이 그 2명을 학교에서 정말 서울과학고 명예에 먹칠이 된다 하면서 고대를 보냈어요. 고대 좀, 20년 전에 서울과학고에서는 고대는 되게 우습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생물학과에 2명을 보냈어요. 자, 시간이 흘렀어요. 한 15년이 지난 뒤에 이제 서울과학고 애들이 이제 영재학교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미국에, 여러분들도 미국에 해외 탐방,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해외 탐방을 갔어요. 해외 탐방을 가서 이제 졸업생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국내 대학을 가서 유학을 간 애도 있을 것이고 바로 유학도 간 애도 있을 것이고 그냥 선배들 만나잖아요. 가서 선배들이 그 대학 뭐 프린스턴대나 뭐 하버드나 뭐 버클리대나 뭐 이런 거 안내한다고 선배들이 나서서 이제 하잖아요. 제가 아까 그 꼴찌했던 애들 왜 예를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서울과학고를 인솔해서 가신 당시에 교감선생님이 졸업생을 찾아본 거예요. 물론 그 교감선생님도 예전에 서울과학고 선생님을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 59등, 60등 했던 애들, 걔네들을 그대로 원서를 써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찾아보니까 나머지 공부 잘했던 졸업생은 전부 다 뭐라고 쓰느냐, 다들 회사에 취직하거나 또는 의사가 되거나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59등, 60등 애들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 생물학과에 단 둘이가 딱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죠. 야, 이게 학교에서 매겼던 성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짓이었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회상해보면 걔네들은 이제 내신 성적이 안 되니까 이런 연구, 당시에 그 과학과 애들 대상으로 했던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여기 나오는 뭐 과학 전람회라든가 이런 것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애들이 그래도 어쨌든 뭐 내신은 안 되지만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대학을 가보려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애들이 잘하지 못했던 열심히 관심이 없었던 연구 활동과 이런 탐구 활동을 창의적 문제해결 활동을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애들이 이제 머리가 깨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는 자, 그런 연구 활동을 열심히 하는 애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걔들은 아마 지금도 아마 미국에서 잘 돼가고 있겠죠. 그런 거에 따른 거죠. 제가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면 그 보답은 성적이 아니라 10년 뒤에 여러분들을 보상해야 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서설이 길었죠. 자, 그러면 이 PBL과 CPS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영재학교 애들은 이 교과서를 배우지 않아요. 이거는 일반고 고등학교 1학년들 전부 다 배우는 과학 탐구 실험이라는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하도 실험 안에서 이제 실험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제공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목을 보면요. 운동 관련 안전사고 예방장치 고안하기예요. 그럼 운동 관련해서 안전사고 운동 관련해서 막 위험한 일이 많으니까 그걸 예방하는 장치 만들기를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라는 게 이제 교과서 내용이에요. 근데 교과서에서 만약에 아까처럼 어떤 운동 관련 안전사고 이러면 사실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맨 땅에 그냥 연구 문제 잡아야 되고 과정 촉진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과서도 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문제 정하고 가서 설정하고 이거를 과연 지금 애들 할 수 있냐? 못해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 일반적인 애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닥친 문제가 이거예요. 이 빈칸을 하나씩 메꿔 가야 되는 연구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 탐구 문제를 어떻게 정하지? 가설을 어떻게 정하지? 이렇게 못하니까 이게 CPS예요. 이걸 못하니까 결국은 교과서를 쓸 때는 그렇게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앞에서 좀 줘요. 이런 문제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실험을 해면 좋겠다. 안내주고 뒤에 가서 열어놨어요. 실험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결과도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PBL이에요. 여러분들이 3학년 가서 졸업 논문 쓸 때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어떤 교수님과 컨택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끝에 내용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연구실에 대학원생이 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런 쪽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과학자 활동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과학자 활동이에요. 과학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훈련받는 게 이거예요.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주고 그 가이드의 뒷부분을 메꾸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걸 3학년 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입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이걸 지금 1학년 때 한단 말이에요. 1학년 때 하니까 탐구 문제 뭐 정하지? 오늘 이 수업이 왜 하는 거예요? 탐구 문제 어떻게 정할까를 고민하는 자리예요. 어떻게 정하지? 뭐 주제가 주어진다고 해서 정할 수 있나? 운동 관련 안전사고. 운동 관련 안전사고 떠오르는 거 생각해봐요. 이러면 문제 못 잡아내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한 조에 4명이다 치면 4명이 딱 모여갖고 머리 맞대갖고 야 우리 생각해보자. 이래 가지고는 안 나와요. 문제라는 거는. 제가 이 CPS 할 때 앞부분에 뭐라 돼 있어요? 그냥 문제가 아니라 토론형 연구 문제가 돼 있어요. 토론. 자 그럼 토론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그걸 대면을 했으면 이제 옆에 앉아 계신 조수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질문해갖고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겠지만 이게 비대면, 그래서 마이크 끝나 보다. 내가 간혹 선생님들한테 질문해서 학생들 앞에서 약간 창피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토론을 하려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2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규칙이 필요해요. 누가 몇 분 말하고 누가 몇 분 말하고 순서 어떻게 하고 이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토론은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조사 활동을 해야만 토론이 돼요.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문제를 정한다고 할 때는 야 우리 문제 정하자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조사, 각자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문제를 도출해야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었던 관심 갖고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CPS가 왜 중요한가, 이런 연구 활동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기존의 탐구 활동은 정해진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교과서나 개념, 지식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 활동은 실생활, 연구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거예요. 전문 지식을 쌓고 도구를 활용하고 또 역량 중심이에요. 요 70대, 20대, 10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재학교를 다녀서 뭐 기분도 좋고 우쭐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들 우물안 개구리예요. 왜냐? 여기 보시면 한 인간이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다는 걸 100으로 잡았을 때 10이 뭐냐면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 따라서 배우고 있는 거. 이게 10%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20%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소셜 러닝.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모둠으로 통해서 뭔가 일을 수행해내는 거. 이건 같이 모여서 개념학습 공부를 해도 상관없고 같이 모여서 연구활동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할 때 20%가 쌓이고 70%는 뭐냐? 70%는 현장에 나갔을 때 쌓게 되는 게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결국 이 70%를 경험하기 위해서 10%, 20% 부분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뭐냐라고 보면 바로 역량을 쌓아야 돼요. 물론 지식도 쌓아야 되지만 역량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공계 학생들은 이런 연구 역량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는 저만 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참고 문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탐구 연구활동이 왜 중요한지, 그 연구활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문제를 잡아야 돼요. 자, 문제 잡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점이 있겠죠. 일단 그 국가교육과정상, 여러분들은 뭐 국가교육과정은 상관없겠지만 과제 연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과학고 애들도 하고 요즘은 이제 과학중점학교에서도 하고 이런 과제 연구라는 게 있어요. 이 과제 연구를 보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시했어요. 연구 진행 과정을 알면 연구 문제 잡는데 훨씬 더 수월해요. 왜냐?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서 문제 잡으면 그 일이 순조롭게 일어나도록 문제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주선이 있냐 없냐 이걸 문제를 잡으면 연구 방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내지? 그래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아는 것이 문제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이것밖에 없어요. 설계하고 탐구해서 결론 낸다. 너무나도 심플하잖아요. 설계하기 위해서 문제를 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설계하고 탐구하고 발표한다. 뭐 결론 낸다. 이거예요. 그럼 설계할 때 필요한 게 뭐냐 봤더니 연구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요즘 또 윤리, 연구윤리가 중요하니까 뭐 물리는 딱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윤리에서 걸릴 건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연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연구를 쓸 수 있죠. 또 뭐냐면 주제 선정하고 문헌 조사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 이게 문헌 조사 및 주제 선정이 돼야 맞겠죠. 문헌을 먼저 봐야 주제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주제는 아마 분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가 잡히면 탐구를 설계하고 자료 수집해서 해석하고 뭐 뻔한 거죠. 그다음 결론 도출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줄줄이 써놨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연구 활동을 가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단어들 이걸 읽고서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연구 과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 이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성취 기준 13개까지를 읽어보고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교육 과정은 혼자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논 끝에 고등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이게 당시에 과학고 대상 애들 쓴 거기 때문에 과학고 대상 애들이 연구 활동을 할 때 어떤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순서로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는 토론과 조사를 통해 기납적 연구 방법과 가설 연구적 방법의 특징과 차이점을 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연구방법하고 가설영역 연구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학자가 만드는 연구방법에. 그럼 여러분들이 기납방법이 뭐지? 가설영역방법이 뭐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문제 선정이 어려워져요. 기납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필을 공중에 놓으니까 떨어졌다. 연필을 밤에 들고 와서 놓으니까 떨어졌다. 뭐 삽을 낮에 놓았더니 떨어졌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보고 결과들을 조합해서 모든 물체는 떨어진다, 낙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물리에서는 사실 이거 사실 많지는 않아요. 물리는 일반적으로 가설 영역을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금 실험 물리만 하는 데는 기납의 원리를 많이 써요. 왜냐? 일단 실험을 쫙 합니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서 어떤 결론에 도출하는 거. 요거는 있어요. 근데 실험 자체를 꾸밀 때 아무렇게나 꾸미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론에 맞춰서 이런 실험이 가능할 거야. 그래서 실험에서 관찰해서 하는 거. 그게 사실 가설 영역이에요. 가설을 설정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기납은 정말 말 그대로 관찰만 해갖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주로 생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데 많아요. 그리고 갈릴레이 시절 이전에, 갈릴레이 이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물체가 떨어지네? 그럼 왜 떨어질까? 이런 거 알아봤고. 예를 들면 뭐 티코 브라헤, 케플러 이런 사람들이 천체 운동 관측해가지고 별들의 관계를 알아내고 운동 관계를 알아내고. 근데 갈릴레이부터는 뭐가 됐냐? 갈릴레이부터는 가설을 세워서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어요. 그게 제일 유명한 빗면 실험 장치예요. 물리 교과서에 보면 역학에 가면 전부 다 빗면만 나오죠. 그 실험 장치 구하는 사람이 갈릴레이예요. 실제로 중력 낙하가 너무나도 빨리 일어나니 빗면에서 구슬을 굴렀을 때 좀 느리게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을 재고 그들과의 관계, 그거 알아낸 게 가속도의 법칙이잖아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거리가 늘어난다. S = 2분의 GT 제곱. 그게 빗면 실험의 결과거든요. 근데 그때는 시계가 없었어요. 시계가 없는 시대라서 어떻게 했냐? 맥박을 재기도 했고 그 공이 지나가면서 종을 건드려서 종소리를 듣기도 했고 그게 지나가면서 막대를 쳐갖고 물방울이 떨어지게 하기도 했고 어쨌든 갈릴레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현상을 있는 그대로 실험하기 힘드니 그걸 인위적으로 모형을 만든 다음에 모형에서 다른 변인들 다 제외하고 자기가 보고자 했던 변인 2개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낸 실험이 바로 빗면 실험이에요. 그래서 정말 획기적인 실험이에요. 사람들의 과학에 대한 실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전까지는 자연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어쨌든 인위 조절이 안 되니 그거를 열심히 관찰해서 관계를 알아내자 이런 식이었다면 갈릴레이는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거예요. 물리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현상이나 일산 현상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문제사항을 찾아내요. 그렇지만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절대 그 자연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 자연현상과 비슷한 인위적인 모형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모형사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2개의 요소만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물리를 단물리라 그래요. 왜 단물리라 그러냐? 이것도 사실 강승태 선생님이나 조수민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단물리가 왜 단물리냐? 보통 보면 실의 질량을 무시한다. 공기 저항은 없다. 마찰은 없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물리에서 단을 붙이는 이유는 나머지 변인들은 다 없애겠다. 이거예요. 오로지 딱 2개. 시간과 속력. 시간과 가속도. 속력과 거리. 자, 물리는 명확하게 X와 Y가 결정되는 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건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F = ma라는 공식을 알아요. 뉴턴의 제법칙이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 답할 것이냐? 이게 채팅말 쓸 수도 쓰라 그럴 텐데 조수민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뉴턴의 운동법칙이 뭐냐?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건데 저희 대학에도 이제 석박사 뽑고 하거든요. 그럼 물리학과 애들도 오고 우리 물리교과 애들도 오고 해요. 우리가 한 5년 동안요.
이 면접 문항은 이걸 줬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비웃어요. 시험 보는 애들이. 그게 뭐라고? F = MA. 근데 그건 틀린 말이거든요. F = MA가 뉴턴의 운동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거를 한국과학영재학교 애들 제가 한때 2000년대 중반에 뭐 지도 교수가 돼갖고 학생들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물리 잘한다는 애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뉴턴 운동 법칙이 뭐야? 설명해봐. 그랬더니 애들이 질량의 가속도를 곱하면 힘과 같다. F = MA다. 그거 아닌데? 뉴턴 운동 법칙은? 자, 여러분들 다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물리 공부할 때 어떤 공식이 나오거나 뭐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무엇이 독립변인이고 무엇이 X이고 무엇이 Y인가를 알아야 돼요. 물리를 하게 되면 수학이 따라오는데 왜 수학이 따라오냐? 수학의 함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물리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물리는 이론이 대부분 X와 Y 딱 두 개만 되어 있어요. X, Y가 아니고 Z까지 가는 거는 파동만 그래요. 시간과 위치에 따라서 X, T, Y 세 개죠. 그러니까 변인이 세 개 들어간 거는 빛에 가는 거 말고는 전부 다 변인이 두 개예요. 하나를 변화시키면 결과가 주어지는 거. 즉 X와 Y의 관계예요. 물리학의 모든 법칙은 X와 Y를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즉 X를 변화시키면 Y가 주어진다. 이게 물리학의 모든 법칙의 설명이고 만들어진 원리예요. 뉴턴 운동 법칙에서 X가 뭐예요? M이에요? A예요? F예요? 자, F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X, 바꾸는 값이 F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M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A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자, 원래 뉴턴이 만든 공식은 A는 M분의 F예요. Y는 AX에서 Y는 AX 개수 곱하기 X잖아요. 여기서 Y는 가속도가 Y예요. F가 X예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량을 가진 물체에 힘을 가하면 가속도가 생긴다.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애들이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F, MA는. 그래서 문제는 정말 잘 푸는데 물리적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물리 연구를 해라, 실험을 해라 이러면 실험 방법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실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자체가 X를 변화시켰더니 Y가 어떻게 되더라를 가지고 문제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실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X를 변화시켰을 때 Y가 측정돼야 돼요. 이게 실험 방법이에요. 즉 문제를 잡을 때 변화시킬 수 있는 X와 측정될 수 있는 Y를 가지고 문제를 설정해야만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우주선은 존재하는가? 자,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때 우주선은 존재하는가? 그러면 우주선이 존재한다 안 한다를 알아볼 수 있는 X를 찾아내야 돼요. 뭘로 찾아내지? 우주의 공간에서 날아오는 우주 전파의 신호를 X로 둘 수 있나? 그럼 뭘 측정하지? 즉 X하고 Y를 결정할 수 없으면 물리 문제로 선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건 상상력이고 궁금증이지. 우리가 물리 문제를 선정한다는 것은 X를 뭘로 할 것인지 Y를 뭘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만 이게 문제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이 뭐 연구활동 끝나고 3학년 때 올라가고 R&D를 하잖아요. 그럼 대학에 가요. 교수님이랑 뭐 겉에 있는 카이스트 교수님이랑 실험을 합니다. 실험할 때 교수님들은 X, Y를 정해놓고 실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X와 Y를 발견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야 이거 변화시켜서 측정해봐. 물리는 그것밖에 안 해요. 실험은 오로지. 그러면 단순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문제를 잡을 때는 뭘 X로 할지 뭘 Y로 할지 이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의 쌍벽을 이루는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법칙, 오메 법칙이 있어요. 뉴턴 운동 법칙, 오메 법칙. 뉴턴의 법칙은 F = MA고 뭐죠? 오메 법칙은 뭐예요? V = IR이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학생 다 할 거예요. 똑같아요. V = IR에서 뭐가 X인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V가 X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 높게 들어요. 자신 있게. 다 틀리니까 손 들어요. V가 X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 좋습니다. I가 X라고 생각하는 사람, 전류가 X라고 생각하는 사람, R이 X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항이 X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 목소리 안 들려요? 왜 아무도 손 안 들지?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 목소리 들리면 손만 한번 들어보세요. 네, 들리네요. 자, V 꼴 IR에서 X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V가 X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5명 좋아요. 자, 6, 7, 8. 자, I가 X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전류가. 예. 저항 R이 X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자, 여러분들한테 누가 질문했어요. 자, ohm의 법칙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건 설명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자, 전기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아까 뉴턴 운동 법칙에서 가속도가 X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역학에서 운동을 설명하는 물리량은 가속도예요. A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모든 전기 회로에서요.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전기 회로의 특징이 뭔가를 알아보는 건 뭐냐? 바로 전류예요. 그게 바로 X.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힘이 있어야 운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기 회로에서는 뭐가 있어야? 쏘리. 잘못했어요. 제가. 쏘리. 예, 맞아요. 예, 맞아. 힘이 있어야 가속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기회로에서는 뭐가 있어야 전류가 생겨요? 전압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V가 뭐가 돼 있어요? V가 X죠. 내가 X, Y 헷갈리네. 그러니까 가속도가 Y고 전류 I가 Y예요. 측정되는 값. 마지막. 예. 주어지는 값. F가 X고 V가 X예요. 제가 중간에 헷갈렸네요. 이거 칠판에 써가면서 안 헷갈렸을 텐데. 예. 자, 여러분들 다시 정리해보면 변하는 값이 주어지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가해야 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가해야 운동이 생기죠. 전압을 가해야 전기가 통해요. 결국 가해지는 값이 X예요. 측정되는 값이 가속도고 전류예요. 그래서 ohm의 법칙은 이미 어떤 물체, 저항을 가진 물체에 전압을 걸어 주었더니 전류가 발생하더라. 이게 ohm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비례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X하고 Y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자, 지금 제 얘기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물리책에 있는 공식을 다 살펴보세요. 다 살펴보면 무엇이 원인이 되는, 즉 X, 독립변이 원인이 되는 X, 그 다음에 측정되는 값 Y.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리학을 배우면 양자역학을 배우게 돼요. 양자역학을 배울 때 뭐가 X고 뭐가 Y인지를 모르면요. 정말 혼란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학 교과서 나는 모든 공식을 펼쳐놓고 공식은 그러면 왜 F = MA를 왜 A는 N분의 F로 안 나타내고 I는 R분의 V로 안 나타내느냐?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F = MA, V는 IR로 외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개념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리책에 나오는 모든 공식에서 X하고 Y를 찾아야 돼요. 물리뿐만 아니라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는 과목들은 X와 Y의 변수 2개 가지고 다루는 함수만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법칙을 이해하면 절대로 개념적으로 틀리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토론과 조사를 통해서 이 연구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인식부터 시작해서 결론 도출 일반화 이까지는 뭐 정상적인 과정이고 연구 윤리 기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관심과 흥미 있는 연구 주제를 탐색하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연구 주제를 선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연구 주제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논문 검색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료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 자료를 모을 수 있다.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실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구들은 앞에 한 사람들은 누가 있지, 어떤 연구가 진행되었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계를 확보해야 되고, 못하면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찰하고 실험한 이후에 자료를 획득하고
그거를 또 변환해야 되고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되고 결론 도출하고 보고서 쓰고 포스터 발표하고 즉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과정이 연구의 진행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해야 되죠. 결국 뭐냐면은 이 물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x를 변화시켰을 때 y를 측정해서 그 측정을 그래프로 나타낸 다음에 경향성을 파악하는 거. 이게 기본 골격이에요. 그래서 측정될 수 없는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측정해야 된다. 그 경향성이 잘 찾아내면 법칙도 되고 이론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보면 크게 계획, 수행, 표현, 제가 목이 말라서 잠시 물을 마시고 옵니다. 계획, 수행, 표현이라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단계 여보세요? 애들이 쉬재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바로 할게요. 계속 할게요. 쉬어야 돼요? 네, 5분 정도 쉬답니다. 쉴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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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 보이니까. USB 되는데? 문제 해결 눌러볼까요? 이제 문제는 이게 속성창이 나와야 될 어. 텐데 없네. 이거 사운드에서 바꾸는 거 아니야? 두 개를 안 되나? 이게 속성창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속성창이 어딨지? 원래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 속성 안 되나 봐요. 아니면 요거 소리가 그래 맞아 여기서 여기에서 이거를 스피커를 마이크로 그렇게. 바꿀 수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소리 설정이 여기인가? 아니 근데 이게 출력이잖아 이. 장치 독성. 아니, 줌에서도 거기 마이크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들리시나 본데?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그러네. 지금 저 노트북으로 들리시는 거죠? 노트북 네, 대전과학부 물리라고 떠 있는 여기서 들려요. 대전과학부 물리 여기 이 컴퓨터 맞죠? 줌에 대전과학부 물리라고 하는 데서. 강석태 선생님이 아닌 거죠? 예, 아닙니다. 그건 지금 오디오 꺼냈어요. 그럼 지금 이 마이크가 저희는 안 들리지만 저쪽에서 들리시나 봐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럼 잠시만요. 꺼볼게요. 안 들려요. USB라서 아마 지금 이 상태에서 들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들리시죠? 네, 들려요. 예. 예. 근데 아까 대보였네. 예, 소리 혹시 하울링처럼 막 웅웅 거리지 않으신가요? 예, 하울링 안 생겨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근데 내 소리가 나오면 여기 내 할 소리가 수 원래 이렇게 나오나? 나오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 화면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근데 얘 소리가 나오면 하울링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아까 줌에서 줌에서도 설정이 있다니까. 숙성해서 줌에 그 소거하는데 잤어. 네. 이 장치로 듣기 됐어. 맞아. 이거 봐. 나오는데 하울링이 조금 있네요. 얘를 조금 네, 맞아. 하나 둘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강석태 쌤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세요. 뉴턴 운동 법칙이 뭐예요? 제2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이요. 그래서 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거를 애들 여기 자리에 앉아 있죠.
앞자리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소리 들으세요? 예, 잘 들립니다. 아, 예. 아까 뉴턴 운동법칙 질량을 가진 물체가 힘을 받을 때 가속도가 생기다라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X와 Y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알고 계시겠지만. 예. 몇 시까지 먹었어? 5분 뒤지면 금방 20분부터 시작 아닌가요? 제가 지금 와서 앉아야 되는데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잠시만 마이크를 좀 꺼봅시다. 자, 앉으세요. 자, 이제 강의를 해볼까요? 해도 될까요? 네, 자, 누가 대표로 자네 3시 20분까지죠. 시작해 주세요. 3시 20분까지죠. 교수님 시작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죠. 네. 시작해도 그러니까 3시 20분까지 맞죠? 네, 교수님. 네, 교수님. 이제 들리네. 괜찮네. 자,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나왔듯이 크게 3개 단계가 있는데 계획하고 수행하고 표현이랑 이제 논문 작성하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비중이 딱 3등분이니까 33%, 33%, 30% 같죠. 사실은 계획 단계가 50%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획 단계에서 제대로 문제 정하고 연구 방법을 설정해야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실제 과학자들에게서는요, 이 계획 단계가 거의 70%를 육박해요. 근데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50% 정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문제를 빨리 선정 못한 데서 조마조마할 필요 없어요. 정말 문제를 잘 정하고 방법을 잘 설계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행착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어디다 시간을 많이 두냐면 수행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계획에서 미리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수행해야 되는데 계획을 대충 해놓고 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바꾸고 또 저렇게 하다 바꾸고 그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그만큼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
똑똑한 애들 비해서 못하는 게 뭐냐? 바로 이 계획을 잘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외국 가갖고 왜 빛을 못 보느냐? 계획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잘 못하니까. 기능은 잘해. 수행은 잘해. 그러니까 항상 1인자가 못 되고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계획 단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걸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오냐?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해야 여러분들 뇌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요?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거 하려고 했으니. 예.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기 공부한 방식이 맞으니까 니네들도 그렇게 해. 이렇게 해서 요즘 옛날 사람들이 하던 방식으로 야 계획은 한 대충 하고 수행만 열심히 하면 돼.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잘못된 거를 자기가 했다고 남한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 발견하고 계획 수립하는 이 단계 정말 중요해요. 계획서 대충 쓰면 안 돼요. 진짜 정확하게 이거 하겠다고만 써야 돼요. 계획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거를 결정하게 돼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기납적 탐구방법하고 연역적 탐구방법은 말했던 그대로 관찰해서 문제해서 관찰방법 만들어내서 한다. 이게 이제 생물학에서 많이 한다고 했고, 물리는 문제인식을 합니다. 물론 자연에서 받아와요. 그렇지만 가설을 세워요. 나름대로. 그리고 검증해서 결론 낸다. 이게 연역적인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가설 연역이란 말과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찾는 과정을 설명해 볼게요. 문제를 찾으려면 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끼리 그냥 모여서 야 이거 이렇게 가자 이래갖고는 안 돼요.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관해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했는데 저는 이 방법을 너무 좋아합니다. 빅6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구글 가서 찾아보면 구글링하면 나옵니다. 영어로 빅6 팀 나오는데 빅6 모델은 이게 유래된 사항을 보면 이거 워싱턴에 있는 어떤 도서관 사서가 만들어낸 구조예요. 그 도서관이 뭐 했겠어요? 학생들이 과제하러 오면 저기 사서님 저 이거 찾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들이 조사 능력을 기르고 자신만의 어떤 정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6단계예요. 이 6단계 조사 활동이 시작은 도서관 사서로 시작되었으나 도서관에서 자료 찾는 걸로 시작됐으나 따지고 보면 도서관은 책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인터넷일 수도 있고 전문 서적일 수도 있고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6개의 단계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영어로 돼 있는데 뭐 태스크 디피니션 돼 있는데 한글로 딱 바꾸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찾는지를 명확하게 과제 정의를 해야 돼요. 내가 뭘 조사하겠다.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될 것의 요점이 뭐냐? 그리고 어떤 유형이 필요하냐? 뭐 영상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책이 필요한지 과학자의 글이 필요한지 자연현상이 필요한지 과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두 번째 단계는 그거를 어디서 찾아내지? 요거를 전략을 세워야 돼요. 도서관에서 찾아보나? 구글을 통해서 찾아보나? 어떤 공신력이 있는 관공서 홈페이지를 가서 봐야 되나?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한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거, 가장 간단하고 많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정보원을 선택하는 거. 여기가 2단계예요. 여기까지 아직 조사 시작도 안 했어요. 조사 준비 단계거든요, 일종의. 뭘 찾아야 될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그런 최적의 정보를 선택했으면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컴퓨터상에 있어? 아니야. 그거는 저기 어느 대학 가면 도서관에 있어? 아니야. 그거는 어느 선생님한테 가면 있어. 이렇게 해서 정보원이 어디 있는지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정보를 추출해냅니다. 그게 4단계예요. 정보를 가려내고 그 다음에 5단계 뭐겠습니까? 찾아낸 거를 정리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정리. 그리고 6단계에서는 그 찾은 것이 과연 옳은 얘기냐, 맞는 얘기냐, 유효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쉽게 찾았느냐. 이게 조사활동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사실은 5단계까지만 하고서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연구 문제를 도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안 하고 그냥 내가 과학 동화 책 보니까 이거 재밌더라, 이거 좀 해볼래? 이래 갖고는 안 돼요. 또는 선배들이 이미 썼던, 요즘 여러분들 학교 자료집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집 봤더니 야 우리 선배가 이런 거 했는데 야 요수 이거 가져가면 되겠다.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사 과정을 거쳐서 찾아내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야 이거 관심이니까 이거 해보자?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뭘 못하느냐? 계획을 못 세워요. 이런 단계, 빅식스 단계가 왜 중요하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과정을 해서 문제를 정하면 계획 세우기가 정말 쉬워요. 계획 세우는 단계에서 연구 설계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노하우는 벌써 이미 과정에서 찾아내기 때문에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 빅식스 모델에 따라서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문제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과제를 정해야 돼요. 야, 우리가 일단 신재생 에너지 뭘 할지 모르니 신재생 에너지 뭐가 있는지 종류와 특징을 찾자. 이게 이제 조사의 결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이제 연구 문제를 도출하기 전에 이 과제 정리를 같이 모여서 해야 돼요. 야, 이번에 이거 조사해보자. 그럼 각자 그다음부터 각자예요. 함께 할 필요 없죠. 나중에 모여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찾아보자. 흩어집니다. 과제를 명확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사용 가능한 정보원이 어디 있는지, 최적의 정보원이, 그러면 이제 인터넷 뒤지든지 하겠죠. 여러분들 뭐 책 뒤지든지. 그 지금 여기 예는 뭐냐면 인터넷 뒤진 거예요. 그 신재생 에너지 정보가 제일 잘 나오는 데가 어디지? 신재생 에너지 센터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 협회가 있네. 이 두 군데를 알았어요. 그리고서 가장 접근하기 쉽고 정보가 좀 많다는 걸 판단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리 공장을 찾았네요. 찾아서 들어가서 정보를 읽고 정리해서 결과를 만드는데 5번처럼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 특징이 있네. 이래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각자 조사한 결과를 들고 와서 모여서 평가해서 문제를 정하는 거예요. 이 조사 결과 끝에 이제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이 끝에 5번 통합 정리 단계에서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갖고 가야죠. 그리고 가서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문제를 설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사해서 문제를 설정하려고 모였어요. 모였으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문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 정할 때 목소리 큰 놈이 잘한다. 안 됩니다. 야, 나 이거 예전에 해봤어.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이래도 안 돼요. 그러면 연구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연구 역량을 기르는 게 목표이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다루는 문제가 남들 안 한 거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창의적인 업적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문제 자체가 새로운 거여야 돼요. 창의적인 거. 또는 방법이 창의적이어야 돼요. 남들 하지 않았던 방법. 이 두 개에서 결정타를 얻게 돼요. 결국 여러분들은 문제 단계에서부터 남들 안 한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창의적 문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설정할 수 있느냐? 와, 남들 안 한 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첫 번째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연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어야 돼요. 한 6년 전인가 그 과학 중점학교 어떤 학교 학생들이 과학 전람회 뭐 대상인가 뭘 받으면서 KBS 뉴스까지 나왔어요. 그 마포고등학교가 그런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신기전 알죠? 신기전? 신기전? 인지노야 때 썼다는 뭐 로켓포 날아가는 신기전 있잖아요. 그 신기전을 자기들이 고정해가지고 똑같은 걸 만들었다. 조선시대 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막 쏘는 장면도 연출하고 나왔어요. 저는 그 전람회 심사하는 사람들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신기전 원리를 알아내고 신기전을 구현한 거는 역사적 가치 말고는 우리 과학적으로는 가치가 있느냐? 없어요. 신기전 로켓 그거 알아내는 게 지금 현재 우주를 날아다니는 이 시대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증명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으나 순수하게 과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 의미 없는 가치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가마 있잖아요. 두 사람이 들고 세 사람이 들고 네 사람 들잖아요. 옛날 조선시대에 귀족들 양반들 이동수단이었잖아요. 그 가마의 끈을 맺는 매듭이 얼마나 효율적이냐를 연구 주제로 삼았다. 그걸 왜 해야 돼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여기서 가치라는 거는
가까울수록, 즉 과학적인 목적에 가까울수록 사실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하는 가치는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학문적 가치예요. 자,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어떤 자기 전공 분야, 공대든 자연대든 자기 전공 분야에서의 학술적 가치, 학문적 가치가 있어서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사회적 가치예요. 이거를 발견하면 또는 발명해내면 아니면 이런 방법을 알아내면 사회를 이롭게 하리라. 이게 사회적 가치예요. 이 둘 다를 가지면 제일 좋은 거예요. 대부분 교수님들, 자연과학대 교수님들은 주로 첫 번째 가치에 더 많이 비중을 둬요. 학술적 가치. 내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원리를 알아내야겠다. 이게 더 높다면은 공대 교수님들은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높게 두겠어요? 사회적 가치예요. 내가 이미 알려져 있는 과학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설계했더니 이런 게 만들어지더라. 이래버리면 사회적 가치가 높은 거예요. 결국 연구 문제는 가치 있는 걸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대전과학고 제가 심사를 갔을 때 그거는 이제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요트를 이용해서 바람의 각도에 따라서 요트 뭐 방향을 트는 돛대 고친다. 그거를 발표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가치가 어디 있냐 물어봤어요. 가치를 못 찾아내요. 그게 학술적 가치가 있냐? 없어요. 그거 다 알려져 있어요. 사회적 가치 있느냐?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연구 과정에서. 왜? 그런 요트가 작용되고 있는 요트 클럽에만 해당되지 않고 그런 요트의 날개 돛대 바뀌는 바람의 구조를 실제 뭐 우리 뭐 있잖아요. 광고판이 있을 때 바람에 넘어지는 것들을 안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치를 부여해야만 그 연구가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어느 학교 뭐 과학 중점학교 인천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학교를 갔더니 갑자기 학생들이 달라붙더니 자기들이 과학 전람회 내려고 뭔가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는데 이거를 보고서를 못 쓰니 힌트 하나만 달라는 거예요. 그 뜬금없이 잡혀가고 학생 4명이 뭐 실험했느냐? 우리 물 있잖아요, 물. 요거 물병. 이렇게 마시잖아요. 실험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이 물병의 구멍 크기에 따라서 이 기울기 각도에 따라서 물이 얼마나 넘치는가. 그걸 조사한 거예요. 조사는 열심히 했어요. 시험 열심히 했어요. 이 깔때기 병을 모형을 만들어갖고 물의 각도를 뒤져가면서 흩어내려오는 물의 양 측정했어요. 그거 갖고 과학 전람회 나가겠대요. 그거 왜 했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했대요. 실험이 재밌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포인트를 준 거는 자, 이게 학술적 가치 있느냐? 없어요. 유체역학에 저기 공대, 농대, 수리학 이런 데 가면요. 이거 다 있어요. 물 빠져나오는 양에 대한 거. 그건 교과서도 실려 있어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학술적 가치가 안 되면 뭘 줘야 되느냐? 사회적 가치를 줘야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걔들이랑 한 10분간 얘기한 게 뭐냐? 야, 우리 일상생활에서 요거 했을 때 이게 넘어가는 거, 요런 현상, 뭐 있지? 당장 눈에 들어온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냐면,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운동 경기 중에 물을 한꺼번에 빨리 마실 수 있는 이 페트병, 음료병의 크기와 이 물의 양에 관한 연구로 제목을 바꾸겠어요. 바꾸게 한 다음에 그 실험 결과, 뭐 실험한 거 아니에요. 이미 한 결과를 그렇게 바꾸고 내용을 썼는데 걔들 예선도 탈락했던 거예요. 애들이 학교 내에서 쟤들 꼴찌할 거라 했는데 걔들이 전국대 갖고 은상을 받았어요. 실험 내용 별거 없었어요. 가치를 부여했고 그 가치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굉장히 높게 본 거예요. 결국 연구 문제의 핵심은 이 연구가 왜 하느냐? 이거 왜 필요하지? 왜 하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연구 목적에 가치 있게 두는 거. 이게 필요해요. 근데 내가 대전과학부 학생들 안타까운 거는 계속 제가 대전과학부 심사를 다니거든요. 계속 선생님들하고 뭐 친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애들이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실험해볼 수 있는 거, 교수님이 안내준 거. 그 실험들은 교수님한테는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가치 부여를 계속 해나가야 돼요. 자, 두 가지겠죠? 학술적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 둘 다 있으면 좋고 둘 중에 안 되면 한 개라도 있어라. 그래서 공학에 가까운 거는 사회적 가치가 더 높은 거고 좀 이론과 법칙에 가까운 거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거고
이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술적 같이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 한 거는 어떤 응용과학 분야, 공대나 이런데, 농대 이런데, 공학, 농공학 이런 데 가면 거진 다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학술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두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훨씬 더 재밌고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심사하는 사람들한테도 훨씬 더 다가와요. 학술적 가치를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때 저도 이제 광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광학 분야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무슨 뭐 통계 물리학 쪽을 들고 나오면 뭐 어렴풋이 아는 정도밖에 없지 그걸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학술적 가치를 스스로 부여해 보지 못해요. 아 저런 거 벌써 했겠지? 안 했을 리가 있나? 물리학자들이랑 벌써 했을 텐데 이런 주제를 들고 나면 학술적 가치가 부여가 안 되는데 잘은 몰라도 뭔가 사회적 가치를 딱 부여해서 제시하면요. 저런 생각을 해냈단 말이야? 와, 저거 정말, 저 단순한 게 정말 쓸모가 있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평가에 좋게 받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는 학술적 가치보다는 대중성 높은 사회적 가치를 더 높게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구 방법이 독창적이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알려져 있는 실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다. 이것도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한 거니까. 독창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실현성, 독창성, 가치라 되어 있는 것은 가치라는 것은 목적,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갖고 있느냐,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쪽에서 가치고 문제, 연구 문제 설정에서 그렇고 독창성이라는 부분은 방법적인 측면이에요. 남들 하지 않는 방법. 물론 기존에 알려진 방법도 하고 새로운 방법도 추가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실현성은 누구나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 실현이어야 돼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구라는 것은 재현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구 학술지에 논문을 내거나 학자들이 논문을 내잖아요. 낸 다음에 그것이 엄청난 기술이고 엄청난 발견이면 그거 다 특허권을 신청을 해요. 왜? 함부로 못 뺏겨가게 하려고. 근데 그 특허권 신청 안 하면 왜 뺏겨갈 수 있느냐? 그 논문만 읽어도 누구나 따라서 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결국 연구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을 높이지 않으면 연구로서 가치가 없어요. 할 때마다 달라지고 사람마다 달라지면 그거는 연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가치 있어야 되고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는데 여기서 1순위는 가치, 2순위는 독창성, 3순위는 실현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대전과학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카이스트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밀접한 관계를 가다 보니까 물론 지금 1학년들은 교수님들하고 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문화가 있냐면 자연과학보다는 공학,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공학 중간쯤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수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요 중간쯤에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1학년이니까 1학년 때는 순수 과학으로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2, 3학년들 발표보세요. 순수과학보다는 공학 및 기술로 많이 넘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카이스트 자체가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과학하고 공학 기술의 큰 차이가 뭐냐라고 보면 과학은 주로 설명의 원리를 찾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런 거고 공학과 기술은 제한된 요소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아요. 즉 문제 해결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과학적인 문제를 설정했는데 끝에 가서 뭔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안 맞는 거예요. 자, 공학과 기술에 관한 문제를 잡았는데 끝에 가서 설명을 하려고 그런다.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적인 특히 자연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뭔가 모형을 만들고 뭘 하려고 했다 그러면 설명 체계를 만들어가는 연구가 돼야 되고 뭔가 생활 속의 쓰임새나 필요성에 의해서 적용하는 해서는 역시 디자인이나 발명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할 때 어느 쪽에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결정해야 돼요. 두 개를 같이 가도 상관없어요.
두 개 같이 하면 제일 좋겠죠. 설명도 하고 해결안도 제시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전과학과에서 하는 거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게 1학년 때는 주로 과학 쪽에 치우쳐서 많이 해요. 근데 갑자기 뭔가 산춤에 대한 강박감이 생기니까 갑자기 무슨 해결안을 내려고 그래요. 좀 이상해 보여요. 공학과 기술을 가지고 하는데 또 갑자기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또 이상해요. 이게 명확하게 해야 돼요. 다 하면 제일 좋죠. 그래서 과학으로 문제를 잡고 갔으면 과학으로만 끝나는 게 사실 정상적이에요. 물론 응용방으로 나중에 제시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과학적인 질문을 해놓고서 뭔가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자세를 가져가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과학, 공학, 기술을 구분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과학자는 원리 탐구예요. 원리를 발견하는 거. 공학자는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한 요소들이 있어요. 물건을 만드는데 실제 만드는 테크닉은 기술자가 하고요. 만드는 설계까지가 공학이에요. 그래서 공학과 기술이 결합돼 있죠, 사실은. 따로 떼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조선소에서 기술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조선소의 배가 이렇게 설계하고 안 합니다. 오로지 기술 구현을 할 뿐이죠. 그래서 공학자가 된다는 것은 설계자가 된다는 개념이고, 과학자가 된다는 것은 그 설계가 되는 원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이 세계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붙어있는 카이스트는 과학자를 위한 학교가 아니고 공학과 기술을 위한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이스트랑 접하다 보니까 대전과학과의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 이 졸업 논문의 특징은 공학과 기술에 가까운 걸 많이 해요. 근데 학생들이 잡을 때는 또 과학을 잡아요.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1학년 때는 학교 내에서 과학 중심으로 가다가 2, 3학년 때 갑자기 R&D를 하면서 바깥 그 교수들하고 결합되면서 교수들 카이스트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공학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공학과 기술로 넘어가니까 사실 이 중간에 갭이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과학하고 공학의 이 중간점을 1학년 때쯤 했으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는 특히 이 분야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요. 다른 분야보다. 그래서 물론 순수 과학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순수 과학 학문도 있으니까. 근데 순수 과학은 순수 과학으로 가는 게 좋겠고 조금이라도 공학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생활 상황이 들어오면 공학과 결합을 시켜서 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정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정하는데 대전과학과의 특징은 자연과학보다는 약간 공학 쪽으로 좀 더 치우쳐 있다고 저는 봐요. 옆에 카이스트가 있으니까. 카이스트에서도 물리학과 교수들 있잖아요. 잘 알지만 제가. 그 물리학과 교수도 순수 물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순수 물리라는 것은 그냥 입자 물리가 순수 물리고요. 나머지 고체 물리라든가 강학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다 응용 물리 쪽이에요. 거의 공학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물리면 공학 다 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니, 순수 물리가 이론 물리하고 실험 물리는 나눠지는데 대부분 실험 물리는 실험실에서 하지만 실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실생활 문제를 모형화시켜서 실험실로 가져오는 것 뿐이에요. 적용되는 것은 실생활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쓰냐면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험을 위한, 즉 이론 개발을 위한 연구는요. 독창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는 앞에 선배 과학자들이 해왔던 것에 누적적인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R&D 같은 거 요구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독창성을 굉장히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독창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실생활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천에 어떤 학교 갔을 때 이거 물병 넘어지는 거 이거 그냥 실험한 거예요. 실험실에서. 무슨 독창성이 있겠어요? 애들은 야 이거 물리 교과서 안 나오니까 그 제가 그랬죠. 이거 수리과학 쪽 하면 수리과학인데 수약, 댐 건설 이쪽에 가면 다 있다고 이거 물 빠져나오는 거. 그게 그냥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실생활과 접목시켜 버렸잖아요. 제가 실제 이런 현상이 도움이 되는 곳. 그러니까 그게 독창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실험실 상황이 실험실에서 하지만 실생활 사항을 실험실로 모형화시켜서 가져오는 거예요. 물리학의 대부분의 과제 연구 R&D는 실제 적용될 거를
실험실로 가주는 거예요. 이게 1학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2, 3학년 때는 졸업 논문 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대학에 가잖아요. 카이스트 가잖아요. 이 카이스트가는 실험실에서 하지만 실생활 이꼴 실험실이에요. 이때 실생활은 일반 생활이 아니고 산업계죠. 기술계, 산업계에 바로 적용되는 기술을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실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산업계와 기술계랑 연결될 수는 없으니 실험실에서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가진 궁금증을 가지고 와서 모형화시켜서 실험하는 문제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학 교수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뭔가 이런 연구를 한다, R&D를 한다고 했을 때 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대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거 하는 걸 기대하겠어?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거 할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연구 역량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제가 뭐 아주 오래됐는데 예전에 이제 그 영재학교끼리 하는 R&D 발표 대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물리 분야에 심사하러 갔었어요. 심사위원은 저도 있었고 카이스트 교수님 있었고 디지스트 교수님 있었고 유니스트 교수님 있고 서울대 교수님 있었어요. 그 뭐 어떤 분은 이제 뭐 물리학과 교수님도 있고 뭐 공학 하신 분도 있고 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막 여러 애들이 발표를 했어요. 대전과학고 애들도 발표해서 역시 카이스트 교수님들이랑 했던 거 발표하고 했는데 당시에 제일 못했던 애들, 그러니까 애들 기준으로 제일 못했던 게 경기과학고 애들이었는데 경기과학고 애들이 들고 나온 게 선풍기 날개 끝에 먼지는 왜 쌓일까? 이게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애들 다 비웃었어요. 선풍기 끝에 날개 끝에 먼지 쌓이는 그게 무슨 첨단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애들이 들고 나온 모형, 실험 도구도 실험도 간단했어요. 선풍기 2대하고 MBL 장치 2대. 남들은 무슨 대학 실험실에 있는 엄청난 고가의 장비 써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발표로 끝났어요. 대상을 우리가 전부 다 그 선풍기 날개 끝에 먼지가 왜 쌓일까에다 대상을 줬어요. 모든 교수님 만장일치로. 가장 과학자답게 연구했기 때문에. 첨단 기구를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발견했고 그 문제를 발견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연구 방법을 도창적으로 생각해냈고 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선풍기 날개 끝에 먼지가 왜 쌓일까를 어떤 식으로 실험할 것이냐 당장 떠오르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 대전과학고 가서 학생들이 발표를 합니다. 주제가 나옵니다. 뭐뭐뭐에 관한 연구. 그러면 어떤 연구 방법 쓸지 딱 떠올라요. 그리고 설명해요. 그러면 대학 교수님이랑 이런 연구 이렇게 이런 장비 써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 이렇게 됩니다. 발표를 합니다. 너무나도 뻔하고 식상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 자리에 가면 할 수 있는 실험인 거예요. 고등학교, 영재학교에서 교수들이 바라는 거는요. 스스로 생각해서 독창적으로 설계하고 독창적으로 문제사항을 찾고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학생 때 길러서 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대학에 오면 걔네들이 발전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미국에서 몇 개 학술대에 가면 거기도 옛날 우리나라처럼 뭐 경시대에 상 받으면 올림피아드 나가면 뭐 대학 잘 가고 이런 것처럼 미국에 2개 대회가 있어요. 정말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그 2개 대회에 목숨을 걸어요. 그게 하나 기술학회에서는 큰 숙조, 한 2m짜리 수조를 갖다 놓고 그 수조에다가 그 해에 지정되는 물품이 있어요. 뭐 빨대, 뭐 종이, 뭐 두께 뭐 스티로폼 몇 개. 그 재료 내에서 가장 빨리 도달하는 배 만들기 대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기계공학과 예를 들면 뭐 버클리 기계공학과 들어간다, 뭐 하버드 기계공학과 한다. 이 정도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대회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수조 2m짜리에 배 만들어서 띄우는 거 갖고 1등한 애들 상 주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실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뭘 만들었어요. 그 재료는 딱 한정돼 있어요. 그 재료 내에서만 만들어야 돼요. 그 재료를 딱 갖다 놓고요. 진짜 정말 무식하게 선풍기 틀어놔요. 그 선풍기 바람을 가는 거예요. 풍력배예요. 그거 대상 받으면요. 지 원하는 대학을 가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 배를 가장 빨리 가게 만드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애들이 갖게 되는 생각하고 아이디어 찾고 만들어내는 것이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구활동에서 기대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 독창적인 연구 방법 도출하는 거. 그래서 그 경기과학과 애들 대상 준 거예요. 사실 논의할 때 다들 그 얘기했어요. 오, 저런 생각을 해내다니. 생각해보세요. 선풍기 날개 끝에 먼지 쌓이는 거 어떻게 실험하지? 여기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지금 카이스트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물론 몇 분들은 생각하겠죠. 이거 다 저렇게 하겠다?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안 떠올라요. 어떻게 하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연구활동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 내는 거.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인과관계, X와 Y.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 문제 정할 때는 독창적인 연구 방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실험실보다는 실생활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 함수관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물리는요, 조사 연구라든지 이런 건 상관 연구예요. 물리는 인과 연구예요. 상관 연구가 뭐예요? 관련성이 있다. 생물 같은 대부분의 학문들, 지구과학 같은 학문들이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에 가까워요. 야, 이런 것들을 많이 줬더니, 온도 변화를 많이 줬더니 잘 성장하더라. 이게 직접적이냐 아니냐? 별도 변인 통제에서 실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상관관계예요. 경향성. 물리에서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실험 주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조사를 통해서 이미 알아와야 되는 거예요. 물리의 문제는요, 정확하게 함수관계가 지정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연구 문제 잡을 때 X, Y, 이거 내가 아까부터 굉장히 강조했는데, 저도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여러분들 대전과학과 와서도 뭐 발표를 합니다. 하면 제가 딱 보면서 뭘 느끼냐면, 뭐가 X고 Y일까? 거기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문제 설정하는 애들은, 여기 있으면 이걸 변화시켜서 이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명쾌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막 이것저것 실험해서 정리했는데, 그럼 니네는 도대체 Y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생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물리라는 것의 기본은 X와 Y를 명확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변인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학생들이 제시한 예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대전과학부 산 게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제시한 거예요. 자, 제목만 보면요.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냐면 X와 Y를 찾을 수 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실험은 도대체 뭘 변화시켜서 뭘 알고자 하는 것인가? 자, 첫 번째 볼게요. 잡다한 거 많이 붙어 있어요. 문장들이 미사여구나 도구나. 자, 초음파를 이용한 음파 속도의 측정 및 온도에 따른 속도 변화 측정. 자, 이거는 제가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돼요. 하나는 인과관계가 명확하냐, 그리고 이게 탐구에 해당하는 거냐, PBL에 해당하는 거냐, CPS에 해당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물론 PBL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스스로 문제 찾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볼까요? 초음파를 이용한 음파의 속도 측정 및 온도에 따른 속도 변화 측정. 이건 딱 봐도 그냥 뭐예요? 탐구예요, 탐구. 탐구한 거예요. 자기 공부한 거예요. 여기에 무슨 PBN이나 CPS가 있어요. 이건 그냥 개념 이해하는 거예요. 사항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음파 속도 측정을 초음파를 쏴서 한다? 이거 없을 것 같아요?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다수의 어느 문제상은요, 어딘간 다 있어요. 그 어떤 학문 분야에 가면.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액체 매질 내에서 초음파 속도에 영향을 준 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 이 연구 왜 할까요? 저는 할 필요 없다 봐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교과서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낙하 원리를 적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고층 건물 탈출용품 개발. 요거는 조금 열려 있잖아요. 상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X가 뭐고 Y가 뭔가 볼게요. Y가 뭐지? 물건을 만든다는데 낙하 원리를 적용한 자 X, Y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했는지를 알 수가 결과물을 알겠는데 중간 과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목은요 명확하게 X와 Y가 드러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근해 진자 운동을 이용한 절대적 빈고층 대상 특정 기술인 동력원 개발. 자, 이거는 물리보다는 공학에 가깝죠, 그죠? 그러면 적정 기술 동력원 개발하는 거는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연구 제목에 목적을 쓰면 안 돼요. 제가 대전가고 졸업 논문 심사를 많이 하는데 특히 물리 분야에 뿐만 아니라 제목을 정말 잘 못 써요.
제목에서요, 뭘 하겠다가 드러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목의 답이 그 논문 맨 뒤에 있어야 돼요. 그 결론만 읽어도 연구가 뭐 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제목 따로, 결론 따로예요. 근해 진자 운동을 위한 절대 빈곤 대책 특정 기술 동용 개발. 이건 제목이 아니에요. 무슨 특허 상품? 뭐 특허 끝날 때 하는 거? 상품 등록할 때 하는 거죠. 물리에서 하는 연구는요, 정확하게 X를 변화시켰더니 Y가 측정됐다, Y가 나타났다. 이런 식의 X, Y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제목 붙이는 방법이에요. 자, 볼까요? 도민의 운동에 대한 물리학적 접근. 이건 이런 제목 붙인 거는요, 선생님이 손도 하나도 안 간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이 페이지 나온 제목들 보세요. X, Y가 드러난 게 없어요. 이 말은 자기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연구하면서도 X가 Y인지를 개념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제목만 봐도 연구 잘했다 못했다가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전작이야. 특성 연구. 이건 너무 두리뭉실하죠. 두 번째 볼까요? 마찰 전기의 도형별 회전 궤적에 대한 전전의 분포의 줄.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너무 디테일해. 뭘 측정하겠다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요건 조금만 더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디테일했고. 근데 이게 보세요. 블루투스 로봇 제어, 교구 개발. 그러니까 자꾸 연구 제목에다가 실험의 목적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이런 게 있죠. 뭐뭇에 관한 연구. 목적이. 근데 그 뭐뭇에 관한 건요. X와 Y의 관계에 관한 연구라는 이름이지 전기 에너지 얻기에 관한 연구. 그럼 전기 에너지 얻는 게 Y예요? 그럼 X가 뭐예요? 오디오 잭이 X예요? X 없어요. 제목에는 X와 Y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풍력 발전기의 효율성에 미치는 브레이드에 대한 연구. 자, 여기는 X와 Y가 명확해요. Y가 뭐예요? 효율성이에요. X는 브레이드, 날개죠? 이 날개의 모양이 어떻게 따라서 효율성이 있느냐?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딱 제목 잘 지은 거예요. 풍력 발전기 효율성에 미치는 브레이드. 즉, 브레이드 날개에 따라서 효율성 알아보겠다. X, Y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터빈의 모양에 따른 발전량. 이것도 명확하죠? 모양이 X고 발전량이 Y예요. 초전도성을 이용한 자기부상 열차 제작. 이건 뭐예요? 이런 건 연구가 아니에요. 무슨 발명 특허지.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학이라는 거는 X, Y, 특히 물리는 이게 더 심한 학문이에요. 변인이 더 심한 학문이기 때문에 X와 Y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연구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광학 가볼까요? 아프리카 전통악기 소리를 찾았어. 무슨 다큐멘터리야 이게? 네,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3시 20분 이후에. 그 다음에 평강 브라인드 제작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이건 무슨 특허 끝낸 것 같아요. 이거 왜 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환경에 따른 말매미. 이건 생물인데 좀 괜찮네. 환경에 따른 이게 환경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물인지 온도인지 변함인지 울음소리. X, Y 드러나죠. 가로등 구조와 배치, 도로 환경. 이것도 어떻게 보면 X, Y가 있어요. 자, 이게 레이저 굴절료 변화 이용된 이것도 X, Y가 있어요. 레고를 활용한 가시분광성 볼광 개발. 이거 특허권이에요. X, Y 없어요. 파동속도 증폭 개선이고 X, Y 없어요. 이거 무슨 과제명이에요. 무슨 사업 과제명. 자, 여러분들 연구 문제가 어떻게 정해진지 알겠죠? X, Y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두 가지 기사 제목으로부터 어떤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지 토론해보자. 원래는 여러분들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들통나지 않게 생겼어요. 마이크가 안 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계신 스님한테 물어보면 스님들 당황스럽겠죠, 그죠? 네. 혹시 나한테 평소에 좀 앙심 있는 물리쌤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러면 그 쌤 지적해서 한번. 근데 선생님들 이름도 아까 사라졌네. 내가 까먹었다. 무슨 선생님이 있었는데. 자, 보세요. 기사 두 개가 딱 나왔어요. 책상 아래로 숨어라. 책상 아래로 숨으면 안 된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상반되잖아요. 지진 발생하면 책상 밑에 숨어라? 책상 밑에 숨으면 안 된다.
자, 이 기사 두 개를 보고서 어떤 연구 문제를 진행할까라는 거예요. 그 옆에 조수민 선생님 계십니까? 마이크 안 되나요? 조수민 선생님, 지금 마이크 안 되는 척하고 있죠, 지금. 조수민 선생님, 어떤 문제를 하면 좋을까요? 네. 다른 분이 대답하시네. 어떤 문제로 하면 좋을까요? 이거 두 개를 딱 보고서. 이게 사실은 선생님 혼자 못 정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을 발견하면 진짜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지금 당황하셨을 거예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 자,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거 실제 제가 영재원에서 중학교 2학년 애들 데리고 이 두 개 주제 갖고 문제를 찾게 했어요. 여기서 문제를 잡아내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어요. 애들 논쟁. 물론 그 한 달은 매일 한 달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왔으니까 시간으로 보면 한 열 몇 시간 만에 이 두 가지 기사를 보고서 문제를 도출해냈어요. 한 애가 이런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거 우리 보통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우니까 이거 밑에 거 뭐야? 책상 밑에 숨으면 안 되는 이유 봤더니 이게 건물이 무너지면 깔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상을 튼튼하게 만들면 되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중학교 2학년들이 CPS 과정에 따라서 만든 결과물을 볼게요. 정말 형편없어요. 중학교 2학년은 수준을 감안하세요. 여러분들에 비하면 형편없으니까. 자, 이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죠. 재해와 안전이라는 데 보면 지진하면 책상 밑에 일단 숨어라. 이 얘기합니다. 물건 떨어질 줄 모르니까. 자, 가볼게요. 그래서 애들이 책상으로 숨으라 하는데 제대로 안전지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책상을 튼튼하게 만들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럼 내진성을 가진 책상을 어떻게 만들면 되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중학생이 충격량, 그죠? 떨어진 물질 충돌이니까 충격량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선행연구도 뒤져봐요. 이거 실험 어떻게 될지 이제 여기서 문제죠. 이거 실험 어떻게 하지? 책상을 일일이 만들어서 진짜 책상에 물 넣고 위에서 콘크리트 떨어뜨려야 되나? 모형을 써야 되잖아요. 실제 상황을 모형으로. 그래서 이제 관련된 논문들, 공학 논문을 뒤져봤어요. 봤더니 학교 건축물 내진 설계 어떻게 하냐 있는 거예요. 봤더니 학교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제로 구조물을 만들어 갖고 학교 뼈대 한 부분을 창틀을 뜯어 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구조물을 넣었을 때 옆에서 힘을 가했을 때 균열이 얼마나 생기나 안 생기나를 가지고 실험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해보자 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실험기구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고민해야 되죠. 이거는 진짜 사람보다 더 큰 규모니까 얘들이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실험 도구 찾기.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웃지 마시고 애들이 찾은 실험 도구예요. 송판, 4D 프레임, 삼각, 스탠드 이런 거예요. 추가 뭐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웃기는 실험 도구예요. 실험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3D 프린트로 만들었는데 3D 프린트로 만들어서 한번 해봤더니 안 깨져요. 그래서 얼마나 단단한지. 그래서 4D 프레임 사각형 구조물을 사고 중간에 빨대를 연결했어요. 이렇게 해서 구조물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구조 넣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선행 연구에서 X자, Y자, K자 넣은 거예요. 실험 어떻게 했느냐? 정말 단순무식합니다. 이런 방법도 그냥 영상 보고 만드는 거예요. 잘라서 떨어뜨리면 깨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자, 보세요. 아이폰으로 촬영한 겁니다. 거진 다 불서 터집니다. 애들이 만든 게 얼기설기 다 그렇죠. 저걸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이런 빨대가, 플라스틱이. 용접한 것도 아니고 3D 프린트는 안 깨지더라고요. 죄만 살아남았어요. 얼마나 다행했는지. 저거 안 됐으면 실험을 다시 구사했어야 되는데. 완전 박살나죠? 자, 그다음부터 이거 어떻게 그러면 분석할 것이냐? 이것도 실험을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분석법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구간을 마음대로 정해요? 깨지는 부위, 이렇게. 이래서 딱 표를 그렸더니
자기들이 썼어요. 1.5cm 덜린다 측정한 거 이렇게 다 봤더니 옷걸이형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것만 안 찌르고 튼튼한 거예요. 그 답은 나온 거예요. 야, 책상에다가 요 구조물 옷걸이처럼 C자를 넣으면 튼튼하겠구나. 여기까지 실험했어요. 근데 요거 할 동안 저는 이제 뭐 했느냐, 이런 게 없을 리는 없는데 그래서 뒤져봤어요. 뒤지다 드디어 찾아냈어요. 이미 상품화되어서 파는 걸 찾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책상을 파는데 아랍 쪽에도 지진이 많이 나거든요. 구조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줬더니 애들이 엄청 뿌듯했어요. 자기들이 어쨌든 이런 생각 저 생각해서 실험도 대충 하고 뭐 대충이라기보다는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아이디어 냈는데 이미 모델까지 써서 아랍 지역에는 책상을 팔고 있는데 구조가 동일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해야 될 경험이에요. 이걸 통해서 역량이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어떤 답, 정확한 원리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연찮게 이건 맞았기 때문에 다행이지 저는 그거 틀려도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왜냐? 뭔가를 자기들 나름대로 실험 장치도 고안했고 분석하는 방법도 고안했고 근데 때마침 분석했더니 결과물이 이미 상품화돼서 팔고 있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한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바로 CPS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1학년 이 연구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기르고 느꼈어야 될 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있어요. 우리가 커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시니까 이제 받잖아요. 보통 뚜껑 닫아주잖아요. 뚜껑 닫지 않고 띠가면 어떻게 돼요? 넘치잖아요. 이 넘치는 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요거는 이제 저희 학생들, 대학생들, 우리 대학생들 사범되니까 교사가 될 걸 예상해서 학생들 지도법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제 연구나 RM이나 이런 지도법을 가르칠 때 학생들도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니네들도 문제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저는 무조건 생활 속 문제를 잡으라 그래요. 그럼 애들이 막 하루 종일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평소에 뭘 하고 있지 하다가 어떤 학생이 갖고 온 게 이거예요. 컵. 자, 점심 먹고 5분 사이에 테이크아웃 해 가는데 이제 수업 시작 얼마 안 남았어. 뛰 가다가 이게 마치 뚜껑을 못 닫았어. 플라스틱. 그걸로 넘친 걸 막는데. 그러니까 이게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 넘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준비물 보면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 놨어요. 뭘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실제 실험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좀 물리 좀 배웠다고 이게 넘칠라 그럴 때 넘어가는 순간에 와류를 안쪽으로 잡아 당기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안에 구조물이 있으면 되겠다. 와류 발생시켜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류 발생을 위해서 저런 구조물을 넣게 됐는데 실험도 자기들 구안하는 거예요. 정말 대학생들 하는 실험이 이렇습니다. 실험 도구 보세요. 용출 저울, 그 다음 컵 내부에 만들어 넣는 거. 자, 근데 이 웃기는 이 실험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실험 방법, 고등학교 교과서 나옵니다. 일정한 힘의 크기로 잡아 당겨서 그 일정한 힘 크기를 어떻게 주냐? 용출조 잡고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에 구조물을 넣고 잡아 당기는 힘에 따라서 이 물이 넘치느냐 안 넘치냐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플한 생각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힘을 이제 3뉴턴 주고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안 넘치네 뭐 이런 거죠. 안 넘쳐요. 물에 넘치는 양을 비교하는 거죠. 플라스틱 컵 X자형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X자형 확실히 안 넘치죠. 더 많이 안 올라가죠. 그죠? 근데 힘을 더 세게 당기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일일이 뭐 10회 이상 설치를 해본 거예요. 했더니 이제 X자, Y자 뭐 울퉁불퉁 해봤더니 결론은 뭐냐. 딱 보니까 X자형 구조물을 넣었을 때 근데 이거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정말 단순하거든요. 와류 형성을 더 많이 시키기 때문에 넘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운동이 계속 그 회전 운동을 계속 안쪽으로만 돌리기 때문에 그 물리적으로는 단순하지만 학생들 생각에서는 아직 와류 계산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유체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액자형의 구조가 더 튼튼할 것이야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실은